이번 시간부터는 매매를 함에 있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보조지표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어떤 차트의 생성 원리, 기초 이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배웠고요. 이 내용들이 그것들이 기본이 되어야 되고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배울 보조지표는 종류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수천, 수만 가지가 됩니다. 이 모든 보조지표를 배우기에는 물리적, 시간적 한계가 있습니다. 또 이런 한계가 없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너무 보조지표에만 의존하는 매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조지표는 때로는 매매에 큰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매매에 엄청난 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본 관점을 먼저 설정을 좀 하고요. 말 그대로 보조지표는 보조로만 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실력이 좀 없다, 어떤 기준이 좀 누가 좀 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유로 너무 보조지표에만 의존하면서 사실은 절대지표로 사용을 합니다. 이게 결국에는 본인의 역량을 발휘할 수 없도록 만들면서 매매에 큰 실패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보조지표를 활용하실 때는 우선은 차트, 지지, 저항, 추세 이런 중요한 요소들을 좀 먼저 파악을 하고요. 진입을 할 때 진입 타점이라든지 아니면 진입 근거 이런 것들을 명확히 하는 개념으로만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또 보조지표는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보다는요, 몇 가지를 또 그 교차 검증을 좀 하면서 사용하시면 명확하게 진입 근거를 좀 찾을 수도 있고요. 또 매매에 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제 보조지표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보조지표 중에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중요한 지표가 거래량 지표입니다. 그래서 거래량 지표는 필수 지표이기도 하고요. 이런 말도 있습니다. 세력들이 차트는 속여도 거래량은 못 속인다 라는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데 대부분 공짜로 이제 주어지는 이런 보조지표들에 대해서는 좀 너무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거래량은 결국에는 차트와 연동해서 살펴보시면 훨씬 명확하고 유용한 지표라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래량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우선 이 부분을 좀 한번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매를 할 때는 세 가지 정도의 그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즉, 첫 번째로는요, 예측을 해야 됩니다. 어떤 예측이에요? 내가 오를 것이냐, 내릴 것이냐, 또는 지금 상승 추세이냐, 하락 추세이냐, 지금 지지가 있느냐, 저항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신 후에, 이 상황에서는 오를 것이다, 내릴 것이다, 딱 한 번만 예측을 합니다. 예측을 해놓고, 진입을 해놓고, 또 다른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예측은 딱 한 번만 하는 겁니다. 그 후에, 우리는 이제 진입을 하죠. 그죠? 진입을 해서, 수익을 이제 보려고 할 텐데, 이 진입을 하기 전, 할 때는 최소한 세 가지 이상의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예측하고도 좀 연동이 될 텐데요. 내가 이곳에서 진입, 예를 들어서 롱을 친다라고 했을 때, 상승 추세다. 뭐 한 가지가 됐죠. 지지를 받고 있다. 두 가지가 됐죠. 보조지표상 뭐가 어떻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최소한 내가 세 가지 이상의 근거를 가지고 진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진입이 끝났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철저하게 대응의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대응의 영역이라는 건 뭐 다른 게 없습니다. 내가 예측한 대로 가면 예측한 대로 수익을 낼 텐데 수익을 과연 어디까지 끌고 갈 것이냐, 어디에서 반 정도는 정리를 할 것이냐. 물론 이제 저항선이겠죠, 대부분. 이런 어떤 대응의 영역. 또 내가 진입을 했는데 반대로 가는 경우가 있죠. 이랬을 때 어디가 지지선이고 이게 깨졌을 때 손절을 한다. 내지는 내가 레버리지나 진입 시드가 굉장히 작아서 분할로 처음부터 생각했다라고 하면 두 번째 물타기는 어느 정도에서 할 것인지 이런 대응의 영역으로 이제 돌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측, 진입, 대응 이렇게 세 가지의 그 단계를 거친다. 이거 말고는 없습니다.
결론은 이 트레이딩의 영역은 예측이 아니에요. 예측은 이제 진입할 때 딱 한 번만 하는 거고요. 큰 틀에서 보면 대응의 영역입니다.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고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고 이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대응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다 보니까 우리가 보조지표도 배우고요. 지지도 배우고 추세도 배우고 저항도 배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먼저 계속 주입을 머릿속에 해놓고 그 뒤에 매매를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거래량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거래량은 뭐 단순한 논리입니다. 시장에 한계가 나와 있고요. 팔려고 하는 물량이죠. 나와만 있으면은 이거는 거래가 되는 게 아니죠. 누군가 이 한계를 샀어요. 그러면 이게 하나의 거래량이 되는 겁니다. 뭐 1 플러스 1은 2다 이 개념이 아니고요. 하나가 나와서 하나를 샀기 때문에 거래량은 하나입니다. 그런 논리로 이제 받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정 기간 동안에 이제 시장에서 실제로 매매가 이루어진 상품의 수량을 의미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실제 거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떤 시장의 신뢰도, 강도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도라는 거는 예를 들면 상승 추세다. 근데 상승 추세 내놓자마자 계속 사간다. 비싼 가격으로 사간다. 이런 것들 이제 강도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기술적 지표로 활용이 됩니다. 또한 거래량은 투자자들의 심리, 그 다음에 시장의 정보, 이거를 좀 담고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추세를 파악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유용한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 거래량 지표에 대해서 그동안 모르셨다면 오늘부터라도 좀 잘 알아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매매라고 하는 것은 비유를 좀 하자면 줄다리기 또는 뭐 전쟁으로도 비유를 할 수가 있는데요. 우선 제가 줄다리기로 좀 비교를 할게요. 우리가 어렸을 때 천군백군 나눠서 운동회 때 많이 했던 게임인데 힘이 센 쪽이 이기죠. 서로 잡아당겨서 힘 센 쪽이 이깁니다. 그래서 왼쪽엔 매수 세력, 오른쪽엔 매도 세력,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그래서 힘이 센, 아까 말씀드렸죠. 강도가 센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매도 세력이 이기고 이쪽으로 가면 매수 세력이 이기고. 그래서 매수 세력이 이기면 차트는 이렇게 올라가겠죠. 매도 세력이 이기면요 차트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매수와 매도, 항상 이 트레이딩에는 매수를 주도하는 세력과 매도를 주려하는 세력들이 항상 싸우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 상황에서 힘이 센 쪽으로 차트는 그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누가 봐도 상승이죠. 결국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매수 세력이 이기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이 밑에 있는 것들이 이제 거래량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죠. 다 지우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곳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오는 과정이 거래량이 어떤가요? 늘어났죠. 그죠? 이렇게 거래량이 늘면서 차트가 움직이는 거는 굉장히 유의미한, 그러니까 신뢰도가 있는 차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상승세가 뚜렷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반대로 이거는 내려가고 있죠. 차트가 내려가고 있는데 차트도 내려가지만 거래량도 늘고 있어요. 매도 세력이 주를 이루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차트는 내려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거래량과 이 추세나 차트의 연관성이 굉장히 깊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부터는 조금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우리가 이런 구간을 뭐라고 하죠? 횡보 또는 박스권이라고 하죠. 그래서 특정한 어떤 그 힘이 아닌 이 안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 큰 변동 없는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죠. 물론 거래량이 굉장히 많겠죠. 이만한 거래가 있었으니까 시간적으로 길으니까요. 그러면서 위든 아래든 이렇게 분출을 하는 그런 상황이 나옵니다. 그쵸? 이때 자, 이 캔들이거든요. 지금 제가 노란
그 화살표 표시를 해놓은 이 캔들이 나왔을 때 거래량을 보시면 굉장히 많이 거래가 이루어졌죠. 그래서 이러한 특정한 박스권을 이탈을 한다. 이럴 때는 대부분 이런 모멘텀 캔들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모멘텀 캔들, 거래량이 큰 캔들이 나와줍니다. 그 이유는 제가 잠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중요한 거니까요. 자, 요 부분들이 저항선이라는 건 누구나 알죠. 이 부분은 지지선이라는 걸 누구나 알고 있고요. 그래서 딱 이 선이 아닌 이 근처에 무슨 상황이 나오냐면요. 그 매수 매도 물량이 엄청 쌓여 있습니다. 시장가가 아닌 지정가로 걸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쪽에서 산 사람들은 맞고 떨어질 테니까 여기에다가 매도를 걸어 놓겠죠. 그러니까 이득이죠. 이분 입장에서는. 이쯤에서 팔래. 그래서 그 지정을 해 놓는 거죠. 또 이쪽에 숏을 보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근처 오면 매도로 할래 하고 또 걸어 놓겠죠. 이런 물량들이 여기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또 숏을 이쯤에서 걸어 놓은 사람들이 조금만 올라가면 내가 손절을 할래 또 여기다 또 걸어 놔요. 그래서 이 근처 지지 저항에 있는 제가 항상 그랬죠. 박스로 보시라고. 이 구간에는 굉장히 물량이 많습니다. 위든 아래든. 그러면 세력이 이걸 뚫고 나가려면 좀 큰 돈을 써야 되겠죠. 나름대로.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래량이 터지는 거예요. 이것들을 다 받아주면서 올려야 되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러한 굿들이 나중에는 또 지지 역할을 합니다. 이쪽으로 쭉 가면 이제 차트가 그려지겠죠. 그래서 지지 저항 그런 것들이 생성되기도 하고 뚫을 때는 큰 모멘텀 캔들이 지금 같은 이런 거래량을 동반한 이런 캔들이 나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또 중요한 또 말씀을 하나 드릴 건데 제가 지금 노란 표시를 해 놓은 구간들이 있죠. 여기를 보시면 좀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일단 거래량이 좀 있어요. 좀 많이 있습니다. 그쵸?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꼬리가 깁니다. 그죠? 꼬리.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예전에 제가 초창기 때 그 설명을 드렸던 캔들의 생성 원리에 대해서 혹시 모르시면 한번 다시 돌아가서 한번 보시면 좋을 건데 이 꼬리는 흔적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이제 캔들을 예를 들자면 여기에서 시작을 했고요. 결국엔 여기까지 내려온 거예요.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서 여기에서 마무리를 한 겁니다. 캔들이. 그래서 이제 이런 캔들이 되는 거죠. 이 꼬리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 구간에 오니까 매수를 한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거래량이 이렇게 크죠. 이 얘기는 즉 추세가 바뀔 수 있는 그러한 캔들과 거래량이라는 겁니다. 아마 차트를 이제 보시면 이런 게 이제 보이실 거예요. 근데 아무 데서나 그런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중요한 그 뭐랄까 매물대 밑으로 왔는데 근처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누군가 받아준 거예요. 그 이유는 세력들이 예를 들자면 세력의 그 평단이 이쯤 된다라고 했을 때 이거보다 방어를 안 해서 더 내려가게 되면 자기들의 평단이 훼손이 되고요.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꼬리 차트들이 보면 자 거의 그 뭐랄까 이런 곳에서 나와요. 보이시죠? 지금 선을 그어 놓으니까 이게 지지인가 보다라고 생각이 드시죠? 또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도 지지 저항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꼬리 차트들을 좀 공격적인 성향이 있는 분들은 노리는 경우도 많아요. 이런 것들은 좀 매매에 어느 정도 좀 숙련된 분들이 좀 하시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공략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의미가 있는 구간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거래량이 아무 때나 분출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의미 있는 자리에서 나오는 이런 거래량들은 하나의 어떤 모멘텀 또는 추세가 좀 바뀔 수 있다. 이 정도로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다 보면 이렇게 한 번에 가지 않고요. 이렇게 약간의 어떤 굴곡들을 만들면서 갑니다. 물론 이렇게 이쁘게 가진 않아요. 뭐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렇게 갔다가
뭐 여기서 지지부진하는다더니 이만큼 올랐다가 막 이렇게 가고 이제 이런 식의 패턴으로 가지 이렇게 이쁘게 가지는 않습니다. 굳이 이제 표현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빠르게 올라가면 될 것을 왜 굳이 이런 구간들이 생기느냐, 이제 요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잠깐 비유를 좀 드리면 우리가 계단을 올라요. 열심히 올라왔습니다. 힘들죠? 그러면 여기서 좀 쉬어가는 거죠. 또 올라갔어요. 여기서 휴식 공간. 또 올라갔어요. 여기서도 좀 쉬고. 이렇게 가면 좀 수월하지 않을까요? 다이렉트로 가는 것보다.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세력들이 의도 자체가 이곳에서 시작을 해서 이곳까지 가격을 도달시키려고 한다고 했을 때 이 안에 있는 수많은 개미들 이런 사람들을 다 수익을 내줄 수는 없어요. 그러려면 세력이 천사가 돼야 되고 어마어마한 돈이 오히려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가는 과정상에. 그래서 세력들은 트리거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영어로 얘기하니까 이제 잘 이해 못 하실 수 있는 방아쇠라고 하죠. 일종의 모멘텀을 한번 이렇게 만들어줘요. 그러면 개미들이 이제 막 달라붙습니다. 그죠? 근데 더 가야 되는데 개미들이 너무 많이 달라붙었어요. 그러면 자기들이 이쪽에서 보유했던 물량들을 막 팔아버리면서 차트를 이렇게 내려버려요. 그러면 이 근처에 있는 분들이 겁먹어서 얼른 던집니다. 내가 잘못 판단했다. 숏인데 롱으로 했다니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면서 이쪽에서 또 다시 매집을 합니다. 매집을 해서 또 트리거를 살짝 만들어줘요. 그럼 개미들이 또 탑니다.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가는 과정상에서 이런 수익들을 내요. 또 계속 이거를 뭐 다 파는 게 아니니까요. 여기에서부터 계속 매집했던 일정 부분의 물량들을 이곳까지 끌어올리면서 또 막대한 수익을 창출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한 번에 갈 수 없는 그런 이유가 이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트가 항상 이런 식으로 우리가 조정이라고도 하고요, 눌림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구간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보조지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거래량 보조지표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거래량은 속일 수 없다. 차트는 속여도 거래량은 못 속인다라는 게 통설이긴 한데 물론 이것도 요즘에 속인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만큼 거래량이라는 것이 보조지표 중에서 가장 으뜸이다. 이 정도 이제 기억하시고 다음에는 보조지표 다음으로 중요한 그런 보조지표 이동평균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